안녕하세요. 글로벌 소양과 문화 콘텐츠 한국사 부분 강의를 맡은 신유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북국 시대에 이어서 진정한 민족 통일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고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의 성립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를 진정한 민족 통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유민까지도 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의 건국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말의 혼란은 결국 후삼국의 성립으로 이어졌습니다. 후백제를 세운 견훤은 후일 완산주, 지금의 전주의 도읍을 정하고 900년에 후백제를 건국합니다. 한편 신라의 왕족 출신이라고 알려진 궁예는 원주의 양길에 휘하에 있다가 세력이 커지자 독립하여 송악, 즉 지금의 개성의 도읍을 정하고 901년 후 고구려를 세웠습니다. 궁예가 실정을 거듭하자 왕건은 그를 몰아내고 추대의 형식을 빌려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918년 국호를 고려라고 하고 도읍을 다시 자신의 근거지인 송악으로 옮겼습니다. 왕건은 호족 세력의 통합에 노력을 기울였고 신라에도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여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하자 신라를 도와 이를 막아냄으로써 신라인의 신망을 얻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왕건은 공산 전투에서 견훤에게 패배하여 여러 신복을 잃었지만 이후 고창, 지금의 안동에서 승리하면서 승세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 경순왕의 항복으로 935년 전쟁 없이 신라를 통합합니다. 후백제에서는 견훤이 막내 아들인 금강을 후계자로 삼고자 하다가 큰아들인 신검의 배신으로 금산사에 유폐되었는데 탈출하여 왕건에게 귀부하자 왕건은 견훤을 대동하고 전투에 나서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마침내 936년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한편 926년 발해가 거란에게 멸망당했을 때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망명하였는데 왕건은 발해의 왕자 대광현을 우대하였고 관리, 장군, 학자 등을 등용하여 후삼국 통일에 활용하는 등 발해 유민을 포용하는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면 고려 초기의 정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는 호족 세력 통합과 민생 안정에 힘을 기울였는데요. 우선 통일 과정에서 유력한 호족들과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29명의 부인 중 대부분이 호족 출신이었는데요. 후일 왕자가 25명이나 태어나서 왕위 쟁탈전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태조는 민생 안정을 위해 세율을 10분의 1로 낮추고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서 민심을 수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정치를 하면서 경계해야 할 바를 정계와 개백료서를 통해서 제시하였고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바를 제시한 후뇨 10조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또 태조는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시하였으며 청천강에서 영흥까지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태조의 뒤를 이은 해종과 정종 때에는 왕권이 불안정하여 왕위 계승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위한 광종은 왕권의 강화에 무엇보다 힘을 기울입니다. 노비안건법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재정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제를 시행하여 신진 세력을 등용하였고 광덕, 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습니다. 광종은 호족 세력의 숙청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종의 후반부 치세를 공포 정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광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성종은 국가의 오랜 폐단을 없애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해서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그동안의 정치에 대한 비판과 정책을 건의하는 글을 올리게 하였는데 이때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립니다. 최승로의 시무책에는 유교의 진흥과 과도한 불교 행사를 억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과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고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통치 체제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이성육부제를 근간으로 하는 중앙관제의 정비를 통해 문물 제도를 완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려 전기의 사회 모습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려 전기의 사회를 흔히 문벌 귀족 사회라고 합니다. 귀족은 고려의 핵심적인 지배층이었고 신라의 호족 또는 육두품 출신으로 고려 초 중앙에 진출하여 정치 경제적 특권을 독점하던 계층을 말합니다. 귀족들은 상호 간의 혼인관계를 맺어 문벌을 이루었으며 관직 진출에서 음서에 의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물론 음서를 통해 등용된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는 다시 과거를 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 음서 출신보다는 과거 출신이 고관직에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점에서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벌 귀족 사회는 12세기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으로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자겸의 난은 인종 때의 인종의 외할아버지인 이자겸이 일으킨 정변으로 나중에 이자겸의 편에 서 있던 척준경이 인종의 편으로 돌아서면서 난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9년 뒤에 묘청이 서경천도를 주장하며 난을 다시 일으키는데요. 묘청은 개경의 문벌 귀족 세력과 대립하면서 풍수 지리서를 바탕으로 서경천도와 금국 정벌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금은 동북아시아 최대 강대국으로 송을 남쪽으로 몰아내고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묘청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갖지 못했고 결국 김부식 등 개경 귀족 세력에 의해 진압되게 됩니다. 고려 전기 문벌 귀족 사회는 1170년에 일어난 무신정변으로 완전히 종말을 고하게 되죠. 지금까지 문벌 귀족들의 시대가 가고 이제부터는 무신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종의 뒤를 이은 의종은 실정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1170년 보현원에 행차하여 연회를 즐기다가 50이 넘은 대장군 이소흥에게 수박희라고 하는 씨름 경기를 시킵니다. 이소흥은 젊은 병사에게 패하자 할례라고 하는 산품의 젊은 문관이 이소흥의 뺨을 때려서 넘어지게 만들죠. 그러자 정중부가 크게 반발하여 결국 난이 촉발되고 말았습니다. 정중부와 이의방 등은 다수의 문신을 죽이고 의종을 폐해서 거제도로 귀양 보낸 후 명종을 세우고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주요 관직을 독차지하고 토지와 노비를 늘려나갔으며 저마다 사병을 길러 권력 쟁탈전을 벌였죠. 결국 무신들 간의 권력 쟁탈이 계속되다가 최종적으로 최충원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최충원은 최고 집정부 구실을 하는 교정도감을 설치해서 권력을 행사하였고 경대승이 두었던 일종의 사병부대인 도방을 설치하여 신변을 경호하였습니다. 이후 도방은 삼별초와 함께 최씨 정권 유지의 군사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최충원의 뒤를 이은 최후는 자신의 집에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를 담당하게 하였고 서방을 두어 문신을 등용하고 자문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이후 최후의 아들들에 의해 정권이 계승되는데 이 아들들이 실정을 거듭합니다. 결국 계속해서 권력자의 교체가 일어나게 되고 몽골과 화의를 맺은 고려 왕실이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무신 정권도 종말을 고하게 되죠. 무신 집권자들은 그동안의 차별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천민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신들이 정권을 잡은 시기에 농민과 천민의 반란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많은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무신 정권 초기 무신들 간의 권력 다툼과 농민에 대한 수탈은 전보다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이에 각지에서 농민과 천민에 의한 봉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신정변 초기에는 서경유소 조위총이 무신정권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공주 명학소에서는 망이와 망소이가, 전주에서는 관노들이 봉기하였습니다. 경상도 운문과 초전에서는 김삼이와 효실미 난을 일으켰고 최충원의 노비라고 알려진 만적도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있느냐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신문 해방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적의 거사는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무신의 난은 흔히 고려를 전기와 후기로 나눌 때 그 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고려 사회를 크게 바꾸어 놓은 사건이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려 전기 대외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외세에 의한 침략을 많이 겪은 왕조입니다. 11세기의 거란, 12세기의 여진, 13세기의 몽골에 의한 대대적인 침공이 있었고 심지어 한동안 몽골의 간섭을 받는 시기까지 거치게 되죠. 그리고 14세기에는 중국이 원, 명, 교체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한반도에는 홍건적의 침입이 있었고 해안에서는 극심한 왜구의 침입으로 온 나라가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 조선 왕조로의 교체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먼저 거란의 침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시다. 먼저 11세기 거란의 침입입니다. 고려는 태조 이래 한족 왕조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북방의 거란을 배척하는 정책을 취합니다. 거란은 993년에 고려의 친송적인 외교 등을 문제 삼아 소손영을 보내 고려를 침입해 오는데요. 이때 서희가 소손영과 그 유명한 회담에 나서서 강동 6주를 획득하게 됩니다. 당시 서희는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알리고 여진을 내쫓아 북방 교통로를 확보하게 되면 거란과 교류하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이에 거란은 압록강 일대에 강동 6주를 쌓아서 고려 영토로 편입시킬 것을 승인하게 되죠. 후에 거란은 강동 6주가 전략적 요충지라는 사실을 알고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만 고려가 이를 거부합니다. 1010년, 이번에는 거란의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오죠. 이때 개경이 함락돼서 현종까지 나주에 피난을 가게 됩니다. 거란의 의도는 역시 고려와 송의 단교, 그리고 강동 6주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양규가 지키는 흥화진을 점령하지 못해서 퇴로를 차단당할 위험이 있게 되자 화의를 맺고 퇴각합니다. 이후 1018년에도 거란은 또 10만 대군을 보내 침입했습니다. 이때 개경은 이미 방비가 완비되어 있는 상태였죠. 강감찬이 상원수가 됩니다. 소배합은 개경의 방어력에 놀라서 퇴각할 생각을 합니다. 강감찬은 거란의 침입 시에도 수공 등을 통해 타격을 입혔고 이번에는 퇴각하는 거란군을 귀주에서 공격하여 크게 물리칩니다. 이것이 바로 귀주대첩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진과의 전쟁이 있게 되죠. 12세기에 강성해진 여진이 고려의 동북쪽 국경을 계속해서 침범하자 용간의 건의로 17만 명의 별무반을 양성하였습니다. 별무반의 활약으로 고려는 1107년 여진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진의 계속된 구성 반환 요구와 공격으로 고려 조정은 구성의 반환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진의 세력은 점점 커져서 1125년에 송의 수도를 멸망시키고 동북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하면서 고려에도 사대할 것을 요구해왔죠. 이때 이자겸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데 후일 묘청은 금국 정벌을 주장하며 난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제 몽골의 침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정변 이후 최후 정권 시기에 몽골의 침입이 있게 됩니다. 몽골은 1189년에 태무친에 의해 통일된 민족입니다. 13세기 초 평양 동쪽의 강동성에서 거란군 토벌을 명분으로 한 몽골군과 고려군이 접촉한 것이 첫 번째 만남입니다. 여몽 공동작전으로 거란이 항복한 뒤 몽골은 당시 이를 지원해준 김치려에게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1224년에 몽골 사신 저고여가 공물을 요구하러 고려에 왔었는데 본국인 몽골 제국으로 돌아가던 중에 여진족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범인들은 모두 고려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후 몽골 정부에서는 저고요의 피살을 빌미로 해서 고려를 침략해 옵니다. 마침내 1231년 몽골군이 압록강을 건너 침략해 옵니다. 5차례 이상의 대공세에도 고려군은 몽골에 맞서 의연히 대항하였는데 몽골의 장군은 천하를 다니면서 전투를 치렀지만 이렇게 공격을 받고도 항복하지 않는 곳은 처음 보았다라고 감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1232년 최후는 강화도로 천도를 결정하고 10만 개경 주민을 강화도로 이주시킵니다.
육지로 군대를 보내 다루가치를 살해하기까지 했죠. 항전의 의지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처인성에서 총사령관 살리타가 김윤우가 지휘하는 민병대의 화살에 맞아서 전사합니다. 그러자 몽골군은 철군을 하게 되죠. 3차 침공 때에는 부인사에서 보관 중이던 초조대장경과 황룡사 9층 목탑이 불에 타서 소실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강화도로 간 왕과 귀족들은 안락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최충원의 신임을 받았던 이규보도 이들의 사치를 비난하는 시를 지었을 정도였죠. 이후 40년간 전쟁을 치르는데 세계 최강의 몽골 군대를 맞이하여 40년간 항쟁을 한 기록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몽골에 대한 항쟁은 마침내 1270년 무신정권의 몰락과 함께 끝이 납니다. 무신정권의 마지막 집권자인 임유무는 삼별초에게 살해가 되죠. 이제 개경 환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원종이 삼별초의 해산을 조급하게 명령하는 바람에 삼별초가 난을 일으키게 되죠. 배중손 노영희를 지도자로 강화도에서 봉기한 삼별초는 진도에서 제주도까지 옮겨가 항쟁을 계속하지만 1273년 제주도의 항파두성이 함락되면서 항쟁은 종료됩니다. 원간섭기의 고려는 사위의 나라로서 다른 나라들보다 우대받았습니다. 새로운 기관으로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는데 최고직인 승상을 고려왕이 겸하도록 합니다. 본래 일본 원정을 위해 만들었던 기관인데 원정 실패 후에 고려의 정치에 간섭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쌍성 총관부가 설치되는데요. 철령 이북의 땅을 관할합니다. 이 지역은 나중에 명이 직접 다스리겠다고 통보해 와서 요동 정벌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죠. 그리고 동령부는 1270년 서쪽 서북면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1290년에 고려의 요청으로 돌려주고 요동으로 옮겨갑니다. 끝으로 삼별초가 마지막까지 항쟁했던 제주도에는 박목장을 만들고 탐라 총관부를 두죠. 그리고 다루가치가 파견되어 내정을 간섭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루가치는 원의 행정, 군사 등을 관장하는 중요한 관직입니다. 또 응방을 설치하여 원에 바치는 매를 잡는다는 핑계로 농민들을 수탈하였습니다. 원 간섭기에는 황제국인 원과 왕국인 고려 간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국왕과 왕실 등에 대한 호칭과 관제 역시 격화되는데요. 폐하가 아니라 전하, 태자가 아니라 세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려는 원에 공려를 바쳐야 했습니다. 80년간 약 50회나 바쳤다고 합니다. 13에서 16세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했고 이를 위해 결혼도감까지 설치했습니다. 고려의 몽골풍이 유행하기도 하는데요. 충렬왕은 몽골식의 머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증류식술인 소주가 들어옵니다. 회회인에 의해서 쌍화점, 즉 만두가게도 들어오고 원곡의 영향으로 공연 문화가 유행하기도 합니다. 1274년에 원의 일본 원정에는 고려군 8,000여 명이 동원됩니다. 하지만 폭풍으로 전함들이 파손돼서 원정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일본인들은 신이 보내준 바람, 즉 가미카제라고 부르죠. 원은 1279년 남송을 멸망시킨 뒤 다시 일본 정벌을 추진합니다. 이때에도 전염병과 폭풍으로 원정은 실패합니다. 원이 고려에 무리하게 독촉해서 배를 날림으로 만든 결과였죠. 고려 말 개혁을 제대로 한 사람은 역시 공민왕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은 변발을 금지하고 고려의 정치에 간섭하던 정동행성과 부원배들에 의해 장악된 인사기구인 정방을 혁파합니다. 그리고 원의 왕후가 된 기씨녀의 집안, 즉 기철 일파를 숙청하죠. 또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회복해서 영토를 되찾습니다. 내정개혁 면에서도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 변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이 때문에 권문세족의 신돈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공민왕의 신돈 숙청으로 이어지게 되죠. 공민왕의 개혁은 공민왕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던 부인 노국대장 공주의 사망과 함께 공민왕이 개혁의 의지를 상실하게 되면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시르에 빠져 있던 공민왕은 자제위에 의해 시해당하죠.
이제 고려 문화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문화의 특징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고려의 문화는 한마디로 국제적이고 다양한 문화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대외교류가 활발히 일어났고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는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왼쪽의 청동거울은 황비 창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밝게 빛나는 하늘이라는 뜻이죠. 개성에서 출토된 것으로 배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 선박의 이용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가장 활발한 교역 대상국은 물론 송나라였죠. 송의 상인들은 비단, 약재, 왕실과 귀족에게 필요한 물품 등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특산물인 종이, 먹, 인삼 등과 교환을 하였죠. 거란 여진과는 사신이 오가는 기회를 이용해서 무역을 했는데 이들은 모피, 말, 무기 등을 바치고 농기구 등 생활 필수품을 가져갔습니다. 일본에서는 황과 수은을 가지고 와서 인삼, 서적과 바꾸어 갔고 대식국으로 알려진 아라비아 상인들도 향료, 수은 등을 가지고 와서 거래하였습니다. 이들에 의해 고려의 이름이 코리아라고 서방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죠. 고려 후기에는 원가의 무역도 활발히 일어나서 고려 상인은 인삼과 모시, 말 등을 가져다 팔았고 각종 사치품과 서적 등을 수입하였습니다. 이제 국제적 교역이 활발히 일어났던 고려의 문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자는 처음에는 중국에서 수입하다가 9세기에서 10세기 후반경에 스스로 생산하게 됩니다. 제작이 어렵고 매우 고가의 상품이었죠. 톡이나 도기에 비해 방수성이 뛰어나고 매우 견고하고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귀족들의 사치품이었죠. 13세기에는 상감 기법이 유행합니다. 고려 자기는 송의 자기와 달리 투명한 유약을 써서 바탕무늬가 그대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데 상감 기법은 이를 발전시켜서 바탕무늬를 다른 색의 흙으로 채워 넣는 방법입니다. 오칠한 바닥에 자개를 붙여서 무늬를 내는 나전칠기공예도 크게 발전하였는데 원에서는 고려 나전칠기공예를 높이 사서 불경을 담는 함으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대장경은 고려 초기부터 제작되었습니다. 거란에게 시달리던 1011년에 제작이 시작되어 1087년에 완성한 것이 초조 대장경입니다. 이후 의천이 경전의 주석을 모아 4,700여 권의 속장경을 간행합니다. 그러나 1232년에 몽골의 침입으로 흥왕사에 보관한 속장경이 불에 타고 같은 해에 대구 부인사에서 보관하던 초조대장경도 불에 탑니다. 1237년 고려 정부는 강화도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초조대장경, 속장경에 송해대장경과 요해대장경까지 망라한 8만 대장경의 조판을 시작합니다. 불교의 힘을 빌려 몽골을 퇴치하려고 한 것이죠. 국난 중에도 대장경 조판 사업은 놀랍게도 진행됩니다. 우수한 기술력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후대까지 그대로 보존이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8만 대장경은 강화에서 보관하다가 조선이 건국된 후에 1398년 해인사로 옮겨집니다. 현존하는 대장경 중에서 가장 완벽한 것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목판 제작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죠. 이에 고려에서는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제작하게 됩니다. 시기는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경으로 추측되며 동국 이상국집의 기록에 따르면 1234년 금속 활자로 상정 고급 예문을 인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고 1377년에 제작된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한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심체 요절이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려 초기에는 각 호족들이 지방에 세운 절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부처의 규모가 커지고 철불도 제작됩니다. 파주 용미리에 있는 마의 이불입상은 암벽을 이용해 더욱 우람하게 새겨졌습니다.
높이가 17.4m에 이르는 몸체를 절벽을 이용해서 만들고 그 위에 목과 머리, 갓을 따로 만들어 올려놓았습니다.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한 까닭에 신체 비율이 맞지 않아서 굉장히 거대한 느낌이 듭니다. 고려시대에는 이처럼 세속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는 지방화된 불상이 많이 제작됩니다. 논산 관촉사 석불미륵보살 입상은 옛 지명을 따서 은진미륵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높이가 18.12m로 국내 최대의 석불 입상입니다. 불상의 얼굴이 매우 토속적이고 몸체는 4등신의 비례로 서민들에게 친밀감을 줍니다. 여기까지 고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건국, 조선 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